자유마을 총재이신 우리 이천 교수님의 연설을 청해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회자님이 격려해 주시라 그러니까 격려해 주시네요. 아닙니까?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자유마을 운동을 위해서 전면에서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름 없이 봉사하는 게 정말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오늘 저는 주제를 공산주의는 왜 위험한가? 6.25 전쟁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마을 전투는요, 사실상 주사파들, 그러니까 6.25 전쟁에 겪었던 대한민국의 마을에서 많은 어떤 우파들을 학살했던 그 어떤 실체적인 주체들의 위협 앞에 마을이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의 싸움에 있어서 그들의 사상적 지향성과 그 위험성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이제 이렇게 스킵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2017년도 3월 10일 날 헌재 앞에서 박 대통령이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두고 기다리다가 탄핵이 인용됐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저앉아서 울고 그다음 낭망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여기 이 추운 겨울에 나오셨냐고 물으니까 다 공의하시는 말씀이 내가 6.25 전쟁을 겪어서 아는데 공산주의는 안 돼. 나는 죽어도 되지만 내 손자와 손녀가 살아야 될 이 땅이 공산화되면 안 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할아버지, 할머니, 공의 몇 분이 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박 대통령이 인용되자마자 주저앉아서 우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왜 여기 나오셨냐면 이와 같은 전쟁이 그때 그분들이 매우 나이 어린 나이 7살, 8살 때 보았던 그때 그 공산주의는 안 되라고 말하는 그게 그때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가? 지금 우리는 전후 세대로서 그때 그분들이 느꼈던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왜 이 마을 전쟁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사상전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25 전쟁은요, 사실상 반쯤은 가려진 전쟁입니다. 6.25 전쟁은 군사적 충돌로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군인들은 전쟁을 주도하기 때문에 낙동강 전투, 백마고지 전투, 장진호 전투 이와 같은 전투를 중심으로 6.25를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조차도 이와 같은 전투만 생각하지 막상 마을에서 일어난 전투, 사상전쟁 이 부분을 전혀 잊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6.25 전쟁은 너무나 참혹한 전쟁이라고 세계 전사에서 이야기하는 데는 그건 군인들 간의 치열한 전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주민들 간에 좌파와 우파 간의 치열한 죽이고 죽는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참혹하다고 말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형님 아우 동생 이렇게 말을 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그때가 되니 서로 그냥 죽창을 들고 찌르고 죽이고 하는 그 비참한 현실을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목도했다고 생각하면 잊혀지겠습니까? 그게?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을 제대로 알려면 마을에서 일어난 그와 같은 참혹한 전쟁을
우리는 진실로 바로 봐야 바로 6.25 전쟁의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25 전쟁은요, 남한의 좌익이 없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6.25 전쟁의 주범이 누구냐 하면은 김일성이다라고 말할 겁니다. 과거에는 배후에 있는 소련이 했고 김일성이는 꼭두각시다 해서 괴뢰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김일성은 꼭두각시가 아니었고요, 주범이었습니다. 소련을 설득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러면 김일성이가 소련 가서 뭐라고 말했냐 하니까 김일성과 박헌영이가 갔어요. 뭐라고 했냐면 설득을 했어요. 스탈린을 전쟁 허락해 달라고. 어떤 논리였냐면 김일성은 가서 남한에 한두 번 자극만 주면 내란이 일어나서 인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됐냐면 서울 박헌영이가 말했어요. 전쟁 한 달 10일 전에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말하기를, 인민군이 서울만 점령하게 되면 지하에 잠적해 있던 20만 남로당원이 일어나고 인민들이 봉기하여 남한의 잔여 지역을 해방시킬 것이다. 공산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쟁 별로 필요 없다는 겁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박헌영이 키웠던 20만 남로당원이 전국 각지에 있고 이승만을 반대하는 좌파 주민들이 마을마다 다 있기 때문에 봉기를 해서 전쟁 필요 없다. 그렇게 사실은요, 박헌영이가 믿었고 스탈린을 설득했고 결국 승낙받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알아야 될 거는, 그러면 전쟁의 주범이 누구냐? 남한의 좌파 세력이라고요. 그들이 없었으면 전쟁이 일어났다, 안 났다? 안 났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종범이라 하면 안 됩니다. 주범입니다. 주범. 오늘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마을 전투는 그들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이 점령됐습니다. 3일 만에 점령이 됐고, 그때 모윤숙 시인이 그래요. 남산에서 그 다음에 남대문 김한란 박사를 만나러 가다가 보니까 북한군이 기갑부대가 내려와서 처음으로 호기 있게 행진을 하고 있는데 어느 틈엔가 마련했는지 적기 북한 깃발을 흔들고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태극기를 흔들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룻밤 사이에 마음이 변해 북한 깃발을 흔들다니. 여러분, 전세가 역전되면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사랑하는 것 같지만 어느 틈엔가는 이미 내가 살기 위하여 아니면 사상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상을 드러내면서 활개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을 전쟁은요, 이미 대한민국이 갈 때까지 간 걸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전투에서 져서는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만 대한민국 체제가 지켜지는 절체절명의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나온 전사들이다. 마을 전투의 주역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어요. 현승종 국무총리도 그랬어요. 자기가 서울에서 피난을 못 갔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에 서울에는 북한군이 그리 많지 않았다. 북한군은 낙동강 전투니 이렇게 전쟁하러 가야지 마을을 점령 통치하려고 많이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 왜 많이 오지 않았나? 남한 각지 마을마다 북한군을 도우는 예비 자원들, 좌익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항상 점령할 때 마을에 그들을 옹호하는 세력들의 협조를 받아서 통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북한군이 내려와 보니 누가 반동분자인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북한이 서울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각지 마을을 점령했습니다. 보니까 반동분자가 누구예요? 첫째, 지주, 자본가, 그 다음에 경찰 가족, 우익, 군인 가족, 공무원 가족, 이런 사람들, 또 반공 청년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 반동분자, 공산주의를 위하여 제거해야 될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진동, 반동. 이렇게 공산주의를 가야 된 진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 가 그러면서 반동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반동분자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동분자는 제거해야 이제 그들이 원하는 진보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공산화의 세계로. 그래서 이제 이건 죽여야 되는데 바로 누가 반동분자이지를 아느냐 하면은 바로 그 동네에 있는 좌익.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좌파 세력들이 바로 잘 압니다. 누가 반공활동을 하는 사람인지, 요즘으로 말하면 누가 태극기 집회에 자주 나가는 사람인지를 다 알아요, 몰라요? 그때 살생부를 만들어가지고 인민위원회에 제출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집집마다 체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민재판을 통해서 처형하거나 무단 처형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인민재판을 통해서 처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인민재판을 할 때 재판에 회부된 이 사람은 을지로에 있는 출판사 사장이에요. 자본가지요. 그런데 재판장이 누구냐면 그 출판사의 노동자가 재판장이 됐습니다. 그 사형언도를 냈습니다. 그때가 되니 이웃이 무섭더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데 마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피난 간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피난을 갈 때 북한군이 점령하기 이전에 피난 간 사람은 괜찮겠죠? 그런데 점령 지역 내에서 피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가다가 검문소에 걸려. 북한군이 검문할 때는 통과하기가 쉬워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동네 좌익이 검문할 때는 백발백중으로 걸려. 어디 가냐고 물어. 나는 저 아래 마을에 무슨 마을에 간다고. 그 마을에 누구 찾아가느냐고 물어요. 그러면 대답할 수 있어요? 들통나겠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짐수색을 해봤는데 태극기가 나왔다. 그거는 반동분자예요, 아니에요? 반동분자, 처형. 그런데 도민증이 나왔다. 도민증이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이 나와도 이렇게 처형당해요. 왜? 인민위원회에 가서 이 지금 우리 한국적 신분증을 제출하고 통행증, 북한이 발급한 통행증을 받아야지 되는데 이게 없다 이거죠. 왜 안 갔어? 왜 제출 안 했어? 왜 반납 안 했어? 바로 거기서 불신검문에 걸려가지고 처형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나 의용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낙동강 전투에 많은 이제 북한군이 죽다 보니까 보충 인력을 남한 각지에 있는 청년들을 잡아다가 투입시켰습니다. 북한군 기록에 따르면은 70%에서 80%가 남한 청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백선엽 장군과 싸운 그 낙동강 전선에서 피를 물들였던 북한군의 시신들도요, 대부분은 보면은 남한 청년들이 많았던 겁니다. 이와 같은 슬픈 일,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하여 많은 청년들이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낙동강 전투에 투입돼서 낙동강에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냐? 마을에서 인민위원회 이런 사람들이 청년들을 잡아다가 의용군에 투입했으니 이들의 죽음의 책임을 묻자면 누구한테 물어야 될까요? 북한군도 있지만 마을에서 이 사람들을 잡아들인 사람이 누구냐고. 마을의 좌파들이라니까요. 우리가 그거를 자꾸 잊고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죠. 9월 15일 전세가 역전되고 이제는 13일 만에 서울이 수복됐습니다. 자, 그 전세가 역전되자마자 북한군이 각지에 잡아두었던 반동분자가 아니고요, 쓸만한 인재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8만 명을 끌고 북한으로 올라갔습니다. 끌고 갔는데 그 사람들을 잡아들인 사람이 누구냐? 마을에 있는 좌파 주민들이라고요. 지금 여기에 잡혀간 사람들이 한 8만 명 이상이 철사줄로 묶인 채로, 예,
의정부에 있는 그 길을 따라서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단장의 미아리고개 아십니까? 미아리 눈물고개 뭐 등등등 해가지고 철사줄로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절며 뛰어가신 이 곡이에요. 한마는 미아리고개 있죠. 바로 이것을 노래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탈출한 사람 수기를 읽어보니까 지금 읽어도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다 쓸만한 사람들. 제1대 국회의원이 200명이었는데 그중에 50명이 끌려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쓸만한 인재들, 학자들, 젊은 청년들, 교사들 뭐 등등등 다 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잡아들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을의 좌파 주민들이었다. 완장찬 그들, 협조자들, 부역자들이라고 이렇게 불리어지는 그들에 의하여 이 악행이 저질러졌다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상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같은 마을에서 형님 아우하며 살았던 사람들 중에 이런 세상이 오니까 완전히 적으로 돌변해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는 그것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은요 치명상을 입었고 세계에서 가장 참혹하다는 전쟁을 겪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마을 전쟁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참혹한 마을 전쟁이 다시는 이 땅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 사상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고 특히 마을에서 사상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3,506개 마을에서 만약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후퇴를 하면서요. 우리 여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김책이라고 김책공대 들어보셨죠? 이 사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사람이 전선사령관이었는데 후퇴를 하면서 체포한 우익 인사들을 집단 학살하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자, 지령을 내렸는데 그에 따라서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26일에서 30일 새벽까지 집중적으로 집단 학살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 교도소에 형무소, 그때는 형무소라 그랬죠. 거기에 갇혀 있던 사람들을 5-6천 명을 학살하고 올라갔습니다. 구덩이를 스스로 파괴하고 거기서 총으로 갈기거나 죽청으로 찌르거나 해서 죽이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북한군이 물론 주도했지만 그때 그 마을의 좌익들이 다 협조해서 이 짓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 마을에서 다 체포할 때 누가 지금 이거를 체포해 주도했냐? 바로 마을에 있는 좌파 주민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북한군이 죽이고 올라갔다고요? 이 사람들을 잡아들인 사람이 누군데요? 마을에서 일어난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상전쟁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시는데요. 사상전쟁은요, 우리의 죽느냐 사느냐엔 참혹하고도 정말 처절한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요, 액세서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의 본질적 문제가 바로 사상전이라는 것을, 체제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뼛속 깊이 각인하고 이 마을전쟁에, 자유마을 어떤 운동에 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이 수복됐습니다.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됐는데요. 그러자 전국에 있는 마을마다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만세 공산주의에서 벗어났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환영대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어찌된 일일까요? 이와 같은 일이, 이와 같은 집단 하사극의 또 하나의 단초가 됐습니다. 곳곳에서 충주, 전주, 경남 진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데면 우물가, 개울가, 방공호 그리고 등등등 산능성이 이런 곳에서 집단 학살을 할 수 있는 적합한 곳에서 많은 집단 학살극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것이 6.25 전쟁 북한군이 점령할 때 일어난 게 아니고요. 그때는 선별적 학살이 일어났다면 북한군이 후퇴한 후에 집단 학살극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북한이 점령했을 때 부역했던 사람들과 그때 북한군 점령하에서 고난을 다듬으면서 피신하면서 학살당한 유가족들이 갖는 어떤 이제는 넘을 수 없는 그 분노와 그 다음에 이 원한 어떤 감정이 이런 어떤 상태로 확대 발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 5년 동안에 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 국민들을 둘러 나와서 싸운 겁니다. 그는 그랬습니다. 나는 집권 2년 동안 오로지 촛불 민심만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보수 세력은 괴멸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국민을 둘로 나누는 이건 무지하게 나쁜. 그런데 그것이 나누는 기준이 사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다시 6.25 전쟁이 체제전쟁과 사상전쟁이 우리 땅에 재현될 수 있는 소지를 말해주고 있는.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이제 이 전쟁이 다시 진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에 마을 경제 공동체, 마을 교육 공동체, 자치경찰제 곳곳에 이와 같은 조직들을 만들어서 스물스물해가 지금은 반장, 통장까지도 이들이 장악하고 서서히 돈으로 주민들을 매수하는 이 작업들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면 사상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이 전쟁은 사상전쟁이기 때문에 사상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달봉사입니다.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군도 전쟁할 때 보면 논산훈련소 가서 집체교육 받잖아요. 나는 총 잘 쏘는데, 나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데 사격선수야. 그래도 집체교육 받아야 돼요. 이유는 동일한 행동, 동일한 집체훈련을 해야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잘났어가 아니고 바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우파는 왜 이렇게 모래하느냐 하니까 집체교육을 받은 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상전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앞으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소책자를 읽어라, 책자를 읽어라 하는 이유는 꼭 제 책을 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이거는 똑같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마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동일한 내비게이션을 갖춰야만 이 전쟁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러면 마을에서 죽였는데 그 죽인 사람이 증언을 했어요. 9.28 서욱 수복 이전에는 학살이 별로 없었어. 집단 학살이 별로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올라가면서 그랬다더군, 죽이라고. 아까 김책이 그런 지시했죠. 그렇다더군, 들었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하, 내가 점령기에 우리 우파 주민들을 반동분자라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색출해가지고 죽이고 인민재판을 통해서 죽이고 한 걸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 야, 이게 보복이? 그래. 국군이 오고 경찰이 오고 하면 아마 체포하러 나를 체포하러 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를 막으려면. 아하, 내가 범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우익 유가족들을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보복을 막으려면 씨를 말려야 한다면서 일가 친척들까지 모조리 잡아다가 죽였어요. 갓난 애들은 자류에 담아서 그냥 던져버렸고요.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그 잘못된 사상이 낳은 그 결과는 너무나 크고 참혹합니다. 전남 영광군이 가장 심했는데요. 2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중에서 백수면에 있는 장맹용 씨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자기 육촌 이내에 300명이 10월 달에 학살당했다. 여러분, 지금 이거를 말로 들을 얘기가 아니고 가슴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마을에서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 왜냐하면 이게 감정이 있고 충돌이 일어나고 이런 있다 보면요, 그와 같은 일들이 또 특별한 특수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영광군 염산교회를 가봤더니 77명의 교인들이 학살을 당했는데요. 거기에 상상도를 보니까 북한군이 죽인 것처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북한군이 죽였습니까? 아니면 이 마을에 있는 지역 좌익들이 죽였습니까? 하니까 지역 좌익들이 그래. 그런데 왜 북한군이 그런 것처럼 해놨습니까? 이미 북한군은 후퇴하고 없거나 일부가 북한군이 후퇴가 안 돼가지고 빨치산 활동을 하면서 가담한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영광군 야월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당시에 우리가 피살자들을 보면요. 지금 52년도 10월 달에, 2월 달에 만든 3월 달에 만든 대한민국 정부에서 만든 기록을 보면 그때 피살자가 어디서 시신이 발견됐는지 언제 죽었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명단이 불행하게도 2002년도에 발견이 된 거예요. 얼마나 정부가 이 명단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안 했는지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그냥 과거에 있는 일인데 묻어.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하지라고 말하고 우파들의 그와 같은 역사의 몰 인식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에 다시
반체제 세력, 좌익 세력들이 대한민국으로 활개를 치면서 선거로 정권을 잡고 지금 대한민국을 다시 말아먹기 위해서 노력하고 북한의 조정에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적화의 상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상에 대한 것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 인식이 무시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다시 우리에게 그 역사는 너무나 놀랍게도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6.25 전쟁의 리턴 매치, 재부활 이거를 막으려면 후손들이 지금 뭐냐면 그때 선배들이 흘렸던 피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이 학살은요, 뭐 6만 명 명단 그거 약과입니다. 정부의 공식 통계는 12만 8,900명. 그 다음에 더 많다는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방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민간인 사망자가 22만이고요. 행방불명자가 30만 명이에요. 거기에 학살당한 시신이 없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무섭습니다. 북한으로 올라갔습니다. 10월 1일 날 이제 국군이 강릉 쪽으로 해서 먼저 올라가고 10월 9일 날 미군이 이제 합류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이제 북한군이 이제 긴장한 거지. 이제 북한도 정권도 후퇴를 시작했습니다. 압록강 후퇴 압록강 쪽으로. 그때 19일 날 백선엽 장군이 평양 교도소를 점령했습니다. 그때 본 광경이 군과 나라는 수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평양 교도 형무소를 갔더니 우물마다 시체가 가득하더라. 적들이 북한군들이 납북인사와 소위 그들이 말하는 반동분자를 모조리 학살하고 달아난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냄새가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김민호라고 옛날에 그 대북 첩보원을 하다가 이 잡혀가지고 함흥에 있는 교도소에 있다가 전세가 역전돼서 미군이 오는 바람에 무사히 탈출해가지고 그때 당시 함흥 지역에서 죽었던 시체 발굴을 했던 요원으로 시체 발굴 단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때 함흥 교화소에서 시체를 이제 발굴하고 했는데 거기에는 700구의 시신이 있었고 우물이 4개가 있었는데 그 우물에 단무지 담그듯이 철사줄로 묶인 채로 퉁퉁 부른 시신을 건져낸 게 300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함흥 뒤에 가면 동굴이 많았는데 그 동굴에 시체를 꺼냈더니 많은 시체가 나왔어요. 2만 구 이상이 나왔습니다. 덕산 니켈 광산에서는 8,000구가 나왔고요. 아니지. 반용산 방고굴에서는 8,000구, 덕산 니켈 광산에 6,000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죽였나 그랬더니 사람들을 떼거지로 넣어놓고 수류탄 던져놓고 입구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해가지고 질식사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체들을 꺼내가지고 하면서 그분은 그러는 거야. 도대체 공산주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일까? 그것도 잔인하게. 이게 전쟁이 때문이란 말인가? 아니다. 분명 전쟁 때문만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무엇 때문이냐? 예, 사상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사상 자체가 사람을 죽이도록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함흥에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북한 지역에서 시신들이 많이 발견이 됐는데 그때 어떻게 죽였나 했더니 전쟁의 그늘이라는 책에 보면요, 북한의 정권이 내무서에 있는 황해도 도당, 그러니까 황해도 노동당 그 도당에서 반동분자를 검거해서 철저히 총살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것이 내무서 경찰서로 가가지고 그것이 13일 날요 그 황해도 재령이라든가 선천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집단으로 학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마을에 있는 좌익 세력들이 교수장, 총살장 등을 들고 그 마을에 있는 공산당원들이 긴 칼과 죽창을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부엌, 헛간, 뒤주를 사사시 뒤져서 예비검속을 하고 학살을 하게 됐다. 그거는 신천뿐만 아니라 안악군, 재령군, 은율군, 송화가 모든 지역에서 일어났다. 그럼 황해도만 일어났느냐? 다른 지역에서 다 일어났다. 근데 왜 죽였냐 했더니 그 당시에 북한 지역 내도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기독교인과 반공 인사들이 피난을 남쪽으로 못 내려오고 있었던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 왜 제거해야 되냐? 앞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하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을 도울 거다. 미리 사전에 싹을 잘라라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 군인들끼리 싸운 전투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과 북한이 싸우면요, 치열한 사상 전쟁이 마을마다 다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다시 묻는다. 6.25 전쟁은 무엇인가 하면요,
6.25 전쟁은 이제 군인들끼리 싸운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총체적 총력 전쟁이고 사상 전쟁이고 체제 전쟁입니다. 그러면 전쟁만 끝나면 모든 게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냐? 우리가 지면 반드시 북한 주민들이 지금 70년 동안 당했던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후손들이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을에서 목숨을 다하여 지켜야 되는 이유는 나의 운명과 나의 재산뿐만 아니고 내 후손들이 살아야 될 이 땅에서 평화가 깨지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전투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박수 치신 거죠?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이게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런데 좀 길게 하면은 더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익사상은 왜 위험한가? 여러분, 그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라는 영화가 나왔지요. 베트남전에서 그 공산화되고 바로 그 인근에 있는 캄보디아가 공산화돼서 700만 명, 800만 명 중에 200~3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 해고를 그대로 전시하고 있어서 우리 보는 이로 하여금 그때 70년도에 동아시아에서 어떤 열풍이 일어났는지 공산주의 열풍이 이 세계의 인류의 사회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했더니 어떤 분이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는 나무 얘기 아니냐고. 그래요? 이게 마비가 됐나? 그래서 제가 좋아, 그럼 우리나라 얘기해 줄게 하면서 6.25 전쟁 얘기를 싹 해줬습니다. 지금 뭐냐면 캄보디아의 얘기가 아니고 대한민국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전 세계 공산주의 역사를 겪었던 사람들은 피살자가 없는 경우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공산주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일까?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항상 6.25 전쟁을 이야기할 때 좌익과 우익 간의 사상전으로 싸웠어. 그런데 아니, 깡패하고 젊은 건전한 청년들이 이렇게 깡패한테 두드리 맞은 거를 깡패 A군과 B군이 싸웠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맞은 거지. 공산주의가 죽창 들고 죽이고 모든 마을에서 대한민국에서도 그랬고 북한 지역에서도 좌익들이 북한 정권과 합세해가지고 마을에 있는 우파 주민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죽인 거는 남이든 북이든 좌파 세력이고 일방적으로 당한 건 기본적으로 우파 세력인데 둘이 마을에서 치고받고 사상전으로 싸웠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요. 우리는 지금 국민들이 우파들이 너무 비겁해서 역사적 진실을 말하는 걸 두려워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용기를 내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권한과 재산과 자유를 빼앗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스스로 우파들도 이제는 사상전과 체제전쟁을 하는 그런 단단한 각오를 갖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느낌. 왜? 우리는 사상이 투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콘크리트가 되려면, 모래알이 콘크리트로 바뀌려면 시멘트가 들어가야 되듯이 바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그 좌파 세력들의 본질적 사악성을 우리 지금 자유마을 운동하는 분들이 모두 공유돼야만 이게 콘크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런 김남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79년도 난민전 사건의 주모자입니다. 그 사람 책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나는 부자들을 증오하고 저주하고 골려주고 눕혀 시궁창에 쑤셔박혀 넣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오직 부자들은 타도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들이 거대한 뱀이라면 우리 모두 식칼을 가지고 나왔어. 천토막 마흔토막으로 동강내버려야 합니다. 이 거대한 장애물이 짐승이라면 우리 모두 낫을 들고 나와 청갈래 망갈게 놓고 갈기갈기 찢어놔야 합니다. 분노잖아요, 분노. 기득권 세력, 자본주의 세력, 우익 세력들은 끝도의 분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산국가가 되면 반드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양반이 교도소 있을 적에 서대문 형무소에 있을 때 김정익이라는 사람한테 공산주의 이론을 가르쳤답니다. 그래서 김정익이가 나중에 전향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만들었는데 어느 좌익 사상범의 고백, 그 다음에 수임번호 3179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김정익이가 말하기를 내가 그 김남주가 그때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어떤 말? 남조선에서,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전라남도 출신이에요. 남한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인데 남조선이래. 용어가 그래요. 남조선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나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민족 반동 세력을 철저히 죽이 없애는 것이다. 적어도 200만 명 정도는 될 것이다. 그래야 혁명을 완전하게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혁명 반대 세력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십시오. 적은 수의 반동의 피는 필수 불가결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김정일이도 그랬어요. 내가 남한 점령 사령관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1,000만 명은 이민 갈 것이고 이제 한 200~300만 명 정도 상당수는 아마 지금 상당히 이민 간 사람도 많아요. 자, 1,000만 명 정도는 이민 갈 것이고 2,000만 명은 숙청할 것이고 남은 2,000만 명과 북한 2,000만 명으로 공산국가를 건설하면 될 것이다. 많은 죽임을 예고하는 것. 이와 같은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공산주의 사상, 주체 사상, 이와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상이 결국은 모든 이 사악한 짓을 합니다. 범죄자는요, 살인을 해놓고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상범은 이 사람을 살인해놓고도 희열을 느낍니다. 왜냐고요? 혁명을 하기 위한 의로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사상전에 관한 개념을 명확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 프랑스 학자가 쓴 공산주의 흑서에 보면 인류 역사의 공산주의 70년의 역사 속에서 최소한 학살한 규모가 1억 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게 북한의 경우만, 6.25 전쟁의 캄보디아의 베트남의 경우, 그 다음에 소련과 중국의 경우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 그렇다는 것은 사상이 그만큼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체제 위기를 어떻게 구할 거냐? 관건은 대한민국 국민 유권자의 각성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 국민과 유권자가 결정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각성하지 않으면 이거는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없는 아주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로 하면 국민들이 안 찍겠지요. 그런데 이들이 포장을 합니다. 진보 세력이다. 민주 세력이다. 평화 세력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사상에 대한 무지가 이들의 선동과 속임수에 녹아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사파 그도 종북 세력들이 들어가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금 1614만 표인가요? 그걸 찍을 수가 있나요? 이거는 뭐냐 하면 국민들이 사상 교육을 전혀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국민들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는 운동에 주력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냐면 이 체제 전쟁은 우리 우파들이 숫자는 많지만 싸울 수 있는 동력이 작습니다. 각성된 사람도 없고 공부한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오합지졸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소수의 인력으로 아직 제대로 잘 훈련이 안 된 사람을 가지고 싸우려면 모든 포인트를 에너지를 분산하면 안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송곳으로 뚫어야 베니아판이 뚫리듯이 손바닥으로 밀어서는 베니아판이 뚫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마을의 포인트는 사상전이고 체제전쟁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그래서 이 국민들이 각성 안 된 국민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모든 이 사태를 간단 명료하고 단순 명쾌하게 만들어서 이거를 이해가 쉽도록 해줘야 돼. 대중운동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도 아주 간단 명료해야 돼. 그리고 도끼로 나무에 밑둥치를 치면 모두가 무너지듯이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험을 당하고 있다는 지금 그런 사상전에 관한 부분을 계속 지금 또 찍고 한 100번 찍으면 나무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와 같은 단순한 논리를 소책자의 내용을 아주 암기를 해버리십시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소화된 내용을 국민들 모두 5,200만 명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한 것은 뭐냐?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다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40년 동안 공산주의와 주체사상과 같은 사상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국정에 관한 것들도 이해하고 역사와 사상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해왔던 그걸 가지고 제가 큰 책자는 반대한민국 세력의 비밀이 드러나다. 이 책자 476페이지를 썼고 이거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지식인들은 읽어야 될 사상적 바이블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냐? 제가 책 선전을 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이라는 이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앞에 가시면 있으니까 다 한 10권에서 한 100권씩은 구입하셔서 주변에 퍼뜨리십시오. 이 하나에 32페이지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읽으면 핵심만 알면 바로 1번 찍어야 될지 2번 찍어야 될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핵심적 고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걸 읽고도
반체제 세력이 들어있는 경기동부연합이 있는 그런 후보자에게 찍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다. 지금 이 책은 좌파들한테 주라고 책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 우파들이 각성하라고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변에 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해서 완전한 동일한 내비게이션을 장착한다면 대한민국은 승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상전쟁, 체제전쟁은 도대체 무슨 내용이든 첫째 알아야 될 건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위기, 정치위기가 아니고 체제위기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전쟁이라면 피하가 있잖아요. 적과 아군이 있잖아요. 적이 누군가에게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주사파 세력, 반체제 세력, 그리고 이른바 좌파 세력들인 지금 곳곳에서 노동계에서 교육계에서 모두 다가 우리의 의식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의 사상전쟁을 해야 된다. 바로 그들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전략 전술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인식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상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시고요. 특히 이제 제가 쓴 이거 뭐냐면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이건요, 저는 이 책 쓰면서 사명감 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 국민들 깨우라고 만든 책이다. 그 법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 현재 지금 대한민국 마을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자유마을은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엄청난 붉은 쓰나미를 막아내기 위한 전사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지금 자유마을이 만들어졌다. 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시고요. 이것을 읽으셔야 합니다.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소책자로 또 만들어서 32페이지 다시 마을로 가는 체제전쟁. 아까 6.25 전쟁 때 체제전쟁 있었던 거 이야기 들으셨죠? 그게 지금 다시 마을로 가는 체제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소책자도 줄을 쫙쫙 그으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10번 좀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아주 좋은 방법. 어떻게 하냐면 책만 읽으시면 안 돼요. 5명씩 그룹을 지으십시오. 그룹을 지어가지고 그 한 7개 주제로 되어 있는데 한 주제를 읽고 토론하는 겁니다. 그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맞아. 내가 이걸 읽어보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네.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그랬어요. 6.25 전쟁 때 이랬다고 이런 경험이 있다고 그러더라. 또 한 분은 뭐냐면 내 친구한테 들었는데 주사파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랬다더라. 그 얘기를 하면서 서기가 그걸 기록하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을. 자, 2팀, 1팀, 2팀, 3팀, 4팀 다 만들어가지고 1주제 토론하고 2주제 토론하고 3주제 토론하고 하다 보면 이 책에 없는 내용들이 내가 다시 보조교재가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걸 싹 다 모으면 사례집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 교재와 사례집을 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민들을 만났을 때 주운 풍부한 설명할 수 있는 교재가 돼요,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설명 자료를 교재로 갖고 이거를 달달달달 한 2시간만 하면요, 머리 좋은 분들은 10번 읽어요. 그거를 내 스타일대로 만들고 보조 교재 보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이 소책자를 나눠주면 읽어보세요. 내가 읽어보니까 소름 돋더라고요. 본인이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싸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상전이 얼마나 복잡하고 광범한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가 다 설명할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저는 40년 동안 해도 15년 동안 한날 한시도 그걸 생각하지 않고 공부를 하고 설명을 하고 강의가 수천 번을 해도 자신 없어요. 너무 넓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부터 사상부터 대남 공작부터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를 너무 자신하지 마시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다더라 하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하나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천에 갔습니다. 김천에 발대식에 갔더니 어떤 소아마비 걸린 여자 목사님께서 이게 미끄러져가지고 다리를 다쳤어. 그래가지고 기부스를 해가지고 4개월 동안 집에 갇혀있게 됐어요. 내가 뭘 하는 게 좋을까 이 시간에 하다가 제가 강의한 유튜브를 전부 다 청취를 하고 녹취를 했대요. 4개월 동안 그저 핵심이 뭔지를 또 요약하고 또 요약하고 그런 통에 종이 한 박스가 다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딱
문재인은 어떤 사람이냐, 사상적 무엇을 꿈꾸었나, 또 이재명은 어떤 사람인가, 또 이와 같은 마을의 위험성이 싹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처음에 읽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더래요. 또 읽고 요약하고 소책자 보다 보니까 완전히 내재화가 되더래요. 그걸 탑재하고 4개월이 걸려. 4개월. 그러니까 마을에 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하니까 어떻더냐 그랬더니 그냥 판판이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설득이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면 저가 지금 그동안에 만들어 놓은 건요, 그냥 제 혼자 힘이 아닙니다.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공산주의 비판 이론, 또 저희 사부님이신 양동환 교수님이 평생을 만들어 놓은 그 업적 위에 제가 또 만든 겁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시고 소책자에 있는 걸 완전히 문장까지 달달 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런 걸 하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붙어도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너무 과욕내지 마시고요. 이래 흘러가는 말투로 내가 읽어보니까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 나라가. 이래야지 막 너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식마저도 반발하게 될 겁니다. 이제는 벽 보고 이야기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설명을 드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더 오래 하셔도 되는데. 자, 우리 이천 교수님 하신 말씀 뭐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머릿속에 반드시 각인하셔야 되고, 공산주의를 이기시려면 어느 정도 지식 수준을 갖고 있어야 좌파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람시가 말하는 지금 저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사파들이 대한민국 어디까지 침투했나 이러면 이미 기동전과 진지전을 넘어서서 행동에 착수했습니다. 그 행동이 바로 우리 정강훈 목사님한테 딱 들켜서 지금 수독된 상태예요. 만약 여기에서 자유마을로 이걸 쳐부수지 못하면 그들은 분명히 대한민국을 공산으로 만들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애국심 출중하니까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마는 밖에 계신 분들은 뭐 설마 그래 뭐 이렇게 이런 설마병이 770번의 외침을 당했고 6.25 전쟁을 당했고 문재인에게 정권을 빼앗기는 아픈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나라 잃고 정권 빼앗기고 허튼 세월을 보내는 이런 꼬라지는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되면 목사님이 딱 들어오시는데 안 들어오시네. 자, 목사님이 한 20분 정도 되어 오실 텐데, 예, 다시 올라오세요. 총재라고 한 10분 더 주시는 것 같아요. 아, 오셨어요? 아, 더 하시네. 하여튼 총재가 되면요, 목사님이 10분씩 더 줘요, 이렇게. 자, 계속해서 10분, 아니, 오실 때까지 이어가겠습니다. 그 파워포인트 마지막 열어주실래요? 예. 사실은 우리 자유마을 운동은 지금 대한민국이 마지막 전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지금요, 자유마을 하시면서 혹시 이게 뭐, 혹시 여기 있으면 경제적 혹시 이득이 있을지도 모른다. 또 아니면은 혹시 여기에서 내가 또 뭐 좀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할 수 있겠죠. 물론 역량에 따라서는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분도 많지만, 근데 진짜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이 대한민국의 위기가 본질이 바로 체제 위기라는 사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에는 뭐 많은 분들은 대한민국은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전복된 상태고 이미 법제화까지 끝나서 지금 200석을 얻어서 우파들이 완전히 새로운 법률 체계로 완전히 만들기 전에는 현행 문재인 정권이 만든 4,025건의 법률, 8만 건의 조례가 지금 대한민국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사활적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의 경우에 지금 제가 이제 이 마을을 쭉 가보니까요, 저는 두 가지의 하나의 이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상당히 뜨겁구나. 본질이 지금 현재 체제 전쟁이고 사상전이고 좌파들의 지금 어떤 마을을 장악해 나가는 게 상당히 이제 눈에 보이더라. 그래서 위험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는 반면, 또 한쪽에서는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설렁설렁설렁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요, 내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유마을을 시작한 지가 3개월 됐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요, 피가 말라요. 3개월이 이 정도로요, 제대로 조직화가 안 됐다?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내년 4월 총선 때 대비해가지고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거 전 6개월 전부터요, 선거 개입 행위를 못합니다. 아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잘못하게 되면 다 고소고발 들어와가지고 우리가요,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내년 10월부터는 이런 활동 못한다야. 그럼 언제까지 할 수 있냐? 9월 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 금년, 예, 금년 10월까지, 10월 달부터는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은 개월 수가 9개월입니다. 이제 8개월 얼마예요?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지금 이 자유마을 조직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라올 때는 격려의 말씀을 좀 많이 하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정말 노고 많으셨고 그 다음에 뭐 돈 받는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깊은 감동과 이야,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이런 어떤 그 하보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도 받고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지와 같으면 이렇게 체계가 좀 조직화가 느리고 그 다음에 뭔가 일사불란하고 체계적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은 거는 8개월밖에 없습니다. 지금 3개월 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했다면 3개월 뒤 되면요, 이 조직화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조직화한 목적이 뭐죠? 활동하려고. 그 3개월 뒤에 이제 조직화 됐다 치자고요. 그러면 활동할 기간이 몇 개월 남습니까?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자기의 기득권과 모든 생각들과 선입견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뭐냐면 문재인 정권이 뭐가 문제였냐.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문재인은 간첩이라고. 간첩 사상을 가졌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권이 수많은 적폐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법률도 바꿔야 되고 사람도 바꿔야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심각한 사태를 보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 169석 거기에다가 우호적인 국회의원까지 포함하면 180석에 가까운 그러한 정치 세력을 갖고 있는데 이재명을 둘러싸는 이석기 그룹 경기동부 연합이 장악하고 있고 민노총도 장악하고 있고 지금 곳곳에 보면 너무너무 거대한 장벽들이 있고 북한이 대남 공작을 지금도 가속적으로 하고 있고 중국의 대남 공작이 있고 종북 세력이 얼마나 많이 널려 있습니까?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공룡들과 싸움을 앞에 두고 우리가 지금 사사로운 어떤 이익을 이야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순신 장군이 그랬잖아요. 백의종군하는 마음. 저는 이순신 장군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려요. 이 사람도요, 절대로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학자와 같은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 사람도 이 전쟁을 앞두고는 걱정이 돼가지고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깊은 시름하던 차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간장을 끝나니 다른 사람이 잠잘 때 잠도 못 자고요. 이 양반은 그래서 이제 칠전량 해전 거기서 원균의 모함으로 이제 구속되고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이 만든 무적함대를 이끌고 저 거제도에 갔다가 역풍을 맞고 그냥 거기서 쉬고 있을 때 일본군의 기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이순신 장군이 만든 무적함대가 다 초토화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남은 거는 배 12척. 이걸 가지고 이제는 일본군을 막아야 되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풀려났을 때 백의종군 했잖아요. 해가지고 왜냐하면 계급장도 없이 나라가 위태로우니 내가 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때 했던 말이 상류 12, 12척에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하면서 왕한테 수군을 없애지 말 것을 간청하고 그걸 가지고 결국 명량해전에서 133척을 물리치고 12척으로 승리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게만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이 주사파 세력과 종북 세력들을 싹 쓸어내고 자, 우리 윤봉환 목사님 나오십시오.